안녕하십니까. 키로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강 보기에 제시되는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CT 촬영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술 영역의 지문입니다.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문은 어렵지 않았지만은 제시된 문제가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정말 정답률이 10%대에 머물렀던 그런 결정적인 문제였고, 보기에서 제시된 키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보기를 중심으로 보기에 제시된 키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도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B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자, 이것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위의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가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물체 나가 연결된 이런 물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소홀하게 넘어가면 뭐야, 국어 문제에 왜 사각형 수학이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출제한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정사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내놓았을 때는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면 이걸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출제자가 우리한테 제시해 놓은 첫 번째 키예요. 정사각형이 무엇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둘로 이렇게 나누면, 그쵸? 나누면, 이 선생님 그림은 좀 잘 못 그렸지만, 이게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워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문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걸 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이런 건 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키는 이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을 해서 ABC 방향에서 구한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자,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이게 두 번째 키입니다. 그러면 환산값의 크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예요?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지문을 읽을 때 환산값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네. 아시겠죠? 지문을 읽을 때 환산값의 크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출제자는 수험생 여러분, 지문에서 환산값이 무엇인지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 번째 키인데요.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환산값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출제하신 분은 투과율을 이야기할까? 가의 투과율이 나의 투과율의 2배라고 하는 사실, 이걸 왜 이야기할까? 이거를 하나를 더 나누면 투과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겠다. 이것이 세 번째 키고, 그 다음에 나의 2배이다 하는 것이 네 번째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환산값과 투과율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는지. 왜? 환산값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투과율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율과 환산값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의 투과율이 나의 투과율의 2배다. 그러면 투과율이 높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시겠죠? 투과율이 높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도 파악해내는 것이 네 번째 키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X선은 화살표와 같이 평행하게 진행한다. 자, 이거는 출제자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즉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이건 제시한 안전장치입니다. 즉 뭐냐면 빛이 이렇게 투과할 때 직진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선이. 선생님 빛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X선이 직진을 한다는 것만 생각해라. 뭐 옆으로 간다 이런 건 따지지 말아라. 즉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물체의 밑면을 기준으로 A는 이게 이렇게 밑으로 볼 때 0도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입체로 된 물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체의 밑면을 기준으로 할 때 A는 0도 방향, B는 45도 방향. 자, 우리는 몇 도 방향으로 간 것을 구해야 하냐면 B로 간, 즉 45도 방향으로 간 그 환산값의 그래프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키입니다. 왜 이게 다섯 번째 키냐? 45도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딱 봐도 A는 0도고 C가 90도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B는 45도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 거하고 제시 안 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분명히 A가 0도, C가 90도, B가 45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했어요? 두 번째 키에서 환산값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환산값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도 하나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이 키를 가지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낸 그 키를 보면 맨 처음에 정사각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키를 첫 번째 주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것은 환산값의 크기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문에서 환산값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로는 갑자기 왜 투과율이 나오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투과율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키는 투과율이 2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과율이 2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과율과 환산값이 어떤 관계인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2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투과율이나 환산값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키는 45도라고 하는 거예요. 45도로 X선이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 얘기 안 했지만 만약에 6번째 키가 있다면 그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환산값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키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지문을 그 5가지의 키를 가지고 지문을 읽어볼 건데, 이제 아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지문에서 우리는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 투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투과율도 여기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투과율이 뭡니까? X선이 투과되는 정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X선이 투과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3번째 키에서 투과율이 무엇인가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 3번째 키가 제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투과율이라는 것은 투과율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과율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예요. 투과율이 낮으면 뭐예요? 투과율이 낮으면 세기가 약해져요. 두꺼워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투과율이 낮은 것은 투과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께가 두꺼우면 역시 투과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과율이 2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투과율이 높으니까 그만큼 투과가 뭐예요?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가와 나의 투과율이 2배다 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보기에서 가는 나의 뭐 투과율이 2배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읽고 왔기 때문에, 또 투과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를 먼저 찾아내고 읽는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투과율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산값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쭉 읽어보니까 환산값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환산값은 뭐냐?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들어가서 70%가 통과했다. 그러면 없어진 것은 얼마예요? 30%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환산값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서 우리는 3번째 키가 무엇인가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과율과 그 다음에 환산값이 어떤 관계인가는 여기서 판단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X선이 왔을 때, 이것이 100의 X선이 왔는데 70%가 투과를 했다면 투과율이 얼마입니까? 투과율은 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환산값은 얼마예요? 3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투과율과 환산값은 이렇게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투과율이 높으면 환산값은 어때요? 떨어져요. 투과율이 낮으면 환산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해하시겠죠? 요걸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4번째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그냥 읽었다면 이 생각을 못하고 읽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서 투과율과 환산값이 어떤 관계일까 이걸 생각하고 읽었다면은 여기에서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제는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 지문들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가 되어진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물체를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분명히 여기다 제시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걸 찾아내야 하냐면은 이겁니다. 이것을 반절 자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가고 이게 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이다 그랬어요. 얘가 2고 얘가 1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쪽이 그 두께는 작지만 뭐예요? X선이 투과하는 것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와 얘를 투과율을 똑같게 만들려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하나와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하나를 갖다 붙인다면 자 보세요. 이게 투과율이 2니까 얘는 얼마예요? 1이고 얘도 1이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얘도 뭐예요? 똑같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렇게 이 부분이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것을 두 개를 합쳐 놓으면 같은 투과율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까는 이 부분이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얘하고 투과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았어요. 투가 되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자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투과율이 낮은 거고 이것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투과율이나 이 하나를 더 같은 것을 붙인 투과율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빛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갑니다. 45도 각도. 그러면 이 물체에 오기 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빛들은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간 것이나 여기 간 거나 여기 간 거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투과율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이쪽으로 간 빛이나 여기로 간 빛이나 투과율의 차이가 없어요. 즉 환산값도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환산값이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 보면 각각 이렇게 처음과 끝은 전부가 다 이렇게 일정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빛이 여기를 통과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만큼 통과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빛은 이 똑같은 투과율을 가진 물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두께의 영향을 받겠죠. 아까 지문에서 두께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율이 낮다고 그랬어요. 투과율이 낮다는 것은 뭐예요? 환산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두께와 이만큼 두께를 보면 당연히 투과율은 이쪽보다 이쪽이 더 낮겠죠. 투과율이 낮다는 것은 환산값이 크다는 거예요. 환산값이 크다는 것은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낮아가다가 증가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서서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여기까지 통과하는 빛. 그쵸? 이건 점점 두께가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직사 그림을 선생님이 잘못 그려서 그런데 정사각형을 생각하면 이쪽 모서리와 여기를 통과하는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안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이 빛들은 두께가 어때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가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증가했지만 갑자기 떨어지고 이것도 증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빛들은 두께가 점점 얇아지니까 투과율이 점점 높아지고 투과율이 높아지니까 환산값이 커지고 환산값이 커지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투과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투과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 말했어요. 투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두께가 얇아지니까. 그렇죠. 투과율이 높아지면 환산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환산값이 작아지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아까처럼 똑같이 공기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일정하게 투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문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해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해설하시는 부분들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막 다른 방향으로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때 보면은 굉장히 더 설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막 선생님들끼리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제시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푼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늘 그 주장해 왔던 키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따라와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거를 쉽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보기에 키를 어떻게 제시하고 또 그 키를 어떻게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1월 수능 문제예요. 작년 11월 수능 문제인데 이 문제도 뭐 상당히 그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도 좀 길었고요. 지문도 길었고 그 40번 문제 제시가 되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보였고 또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 또 다음날 신문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기에 출제자가 키를 어떻게 제시했고 그 키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한번
보기를 볼게요.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그랬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런 보기나 문두나 선택지를 통해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유념해서 읽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이 아래와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많은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을 건데 여기서 굳이 자기 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을 여기다 딱 제시했다는 거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뭐냐? 수험생 여러분, 지문을 읽으시면서 자기 자본, 위험 가중 자산 이런 것을 눈여겨 읽으세요. 왜? 내가 여기다 그걸 문제로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대요. 자, 여기도 이게 두 번째예요. 왜?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국채와 회사채만 자산으로 보유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회사채와 자산만을 보유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문제를 제시할 때 필요하니까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문 읽을 때 회사채와 자산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국채와 회사채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국채와 회사채는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즉 위험가중자산 요거예요. 자기 자본 이게 아닙니다.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OECD 국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보기에서 이걸 이렇게 뺐다고 하면 이 문제는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출제자는 OECD 국가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이건 이따 지문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최대한 어떤 이의제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그렇죠? BIS 비율을 산출해서 공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BIS 비율을 공시하고 산출하는데 어떤 걸 이용했냐면 바젤2 협약의 모형을 따랐다. 이 세 번째 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소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IS 비율을 산출해서 공시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네 번째 키가 되겠는데요. 네 번째 키가 되겠는데, 자, BIS 비율을 산출했다 그러면 지문에 BIS 비율을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가 언급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서 산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라는 말이 없겠죠. 이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이따 풀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자, 이거는 다섯 번째 키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왜 갑자기 여기다가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라고 밝혀놨겠습니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무시하자. 이거는 이의제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제시한 1, 2, 3, 4, 5 여기까지만 갖고 문제를 풀고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장치예요. 우리는 뭐 이런 건 따지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보기도 한번 더 볼게요. 자기자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보면은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아까 여기 키 1번에서 자기자본 나왔죠? 위험, 가중, 자산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자본을 읽을 때, 아,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 또는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선택 키 1에서 자기 자본과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눠놨는데 여기 보기에는 여기 자기 자본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험 가중 자산은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 가치를 반영해서 산출했대요. 왜 이걸 썼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는 눈여겨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키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제 무조건 읽는 것보다도 이런 걸 보면서 지문을 읽어야 하는데 잘 보세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선택지를 읽으면서 선택지에서 그 키를 또 찾아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은 보기의 키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의 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보세요.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지문에서. 그렇죠. 지문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2 협약에 따라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문에서 바젤2 협약에 따라서 BIS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는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율과 이 비율을 비교해봐서 어느 곳이 높은가를 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갑은행이 제시한 그 BIS 비율, 다시 말해서 바젤2 협약에 의해서 산출되는 BIS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이것을 지문에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무엇인가, 이걸 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보기의 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문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쭉 이렇게 읽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쭉 읽어보면은 BIS 비율 나오면서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 되어야 한다. 아까 선택지 1번 선택지하고 맞는 거예요. 그쵸? 아,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BIS 비율은 8%구나. 그러면 이 은행이 산출한 BIS 비율이 바젤2 협약에 의해 산출한 비율이 얼마인가를 보고 판단해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보시면 바젤위원회에서 BIS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아, 이거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바로 문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딱 보니까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8% 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그 보기에 의해서 자기 자본 계산해 보니까 50억, 20억, 4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110억. 그쵸? 이것뿐에. 위험 가중 자산 얼마인가? 선택지, 저 보기 딱 보니까 300, 300, 400. 그럼 얼마? 1000. 그쵸? 곱하기 100. 11%. 아, 1번 선택지 8%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크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네. 이렇게 풀었다면 이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못한 거예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럼 왜 엉터리일까요? 이거는요, 바젤 원 협약이에요. 이거는 바젤 원 협약의 방식입니다. 알겠어요? 요대로 가버리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맞긴 맞아요. 이게 맞긴 맞아요. 왜냐? 선택지에 보기에 제시해 놓은 그 표는 바젤 2 협약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이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꼼꼼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자, 자기 자본이 쭉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자본은 뭐,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처럼 아까 나왔죠? 자, 자기 자본은 뭐라고? 요것의 합이래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나오죠. 아까 자기 자본은 이것들의 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은 이런 것들에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신용 위험에 대한 뭐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을 더해서 찾아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위험 가중치가 뭐냐면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국채, 회사채, 시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OECD 국가라고 나오죠? 이게 아까 거기 그 보기에 OECD 국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기에 만약에 OECD 국가가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것이 OECD 국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문에는 OECD 국가에 해당되는 것만 나왔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OECD 국가라고 딱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OECD 국가의 국채는 0%고 뭐가? 위험 가중치가 0%래요. 그리고 회사채는 100%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 부여했어요. 언제? 이것은 바젤 1 협약입니다. 그리고 금융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시장 위험도도 반영해야 되는 요구가 커지니까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국채와 그 다음에 회사채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까지 갔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위험에 따른 이것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BIS 비율 산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 뭐 감독기관 승인하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젤 협약 1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바젤 1 협약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바젤 2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기에서 그 제시한 내용들은 바젤 2 협약 요것에 근거해서 그 BIS 비율을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바젤 1 협약에 의해서 BIS 비율을 산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가지고 해야 하냐면 바로 요걸 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 이게 분모였죠. 분모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해서 하라. 이게 바젤 2 협약의 BIS 비율 산출 방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채가 100억이에요. 회사채가 100억인데 신용위험 가중치가 20%라고 하면 위험 가중 자산을 할 때 회사채를 100으로 하지 말고 20%, 즉 20억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보기에 뭐라고 보기에 나왔냐면 이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이것이 20이 아니고 50%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채가 100억이었다면 50억으로 계산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기에서 제시한 키를 미리 파악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나중에 2번 선택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바젤 3 협약이 나왔어요. 바젤 2가 아닙니다. 이제 바젤 3가 됐는데 뭐가 변화가 됐냐면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는 제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BIS 비율 만들 때 바젤 1이나 바젤 2는 단기 후순위 채무가 포함이 되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바젤 3 협약에서는 단기 후순위 채무를 제외했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걸 만약에 바젤 3 협약에 의해서 BIS 비율을 산출해봐라 그러면 이걸 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이 첫째 변경된 거고 두 번째로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산의 비율이 최소 6%가 되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산의 비율은 6%가 되어야 한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5번에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오면은 여기 보면서 5번 선택지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하는데 일단 이런 것도 바젤 3 협약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독해할 때요. 이렇게 여기처럼 바젤 1, 바젤 2, 바젤 3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생길 때는 이 변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1과 2와 3의 차이를 막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왜 이렇게 변화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떤 것이 자꾸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그 지문이 제시된 그런 형태가 지문이 나오면 우리는 그 변화 내용과 이유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또 1과 2, 3의 차이 이건 결국 변화 내용이 되겠죠.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지문을 한번 이해했으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값이 공시한 BIS 비율입니다. 값이 공시한 BIS 비율은 뭐예요? 바젤 2의 협약을 따릅니다. 그쵸? 바젤 2의 협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가중 자산을 위험 가치를 반영해서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건 앞에 나왔던 것처럼 1000분의 이거 합친 거 110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11%고 이건 아까 나왔던 8%예요. 그러니까 이거 높죠? 그래서 이것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갑은행이 보유한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만약에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회사채를 그 신용 위험에 따른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바젤 2에서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회사채의 실제 회사채 비율이 얼마겠습니까? 얼마에다가 곱하기 50%를 했더니 30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실제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600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중치가 20%였다면 50%였을 때 300억이었으니까 20%였다면 얼마겠어요? 여기다 곱하기 20% 하면은 1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BIS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됐겠습니까? 아까는 300 곱하기 3 3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에서 1000억이 되었는데 이거는 여기가 회사채가 300억이 아니라 120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0을 빼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그만큼 300, 400억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입니까? 820억 분의 110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분모가 1000에서 820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11%보다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 이거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당연히 이것도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체 규모가 회사채의 실체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실제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실제 규모. 여기 나오죠. 가중치를 50% 반영했다고 했으니까 50% 반영해서 300억. 아까 했죠. 그러니까 실제 회사채는 얼마입니까? 실제 회사채는 6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채의 실제 규모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냐? 이거 300억은 위험 가치를 반영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실제 회사채 600억보다 더 많은 걸로 간주를 해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000억이었다. 1000억이었다. 그러면 이 1000억이 얼마가 됐어요? 300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 가중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0%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국채의 실제 규모가 700억이었다. 600억보다 조금 크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것의 50%였다. 그러면 이것이 반영된 실체 규모는 얼마가 돼야겠어요?
350억이 되어져야죠. 그렇다면 이것이 300억이 되었다는 것은 50%보다 더 뭐예요? 위험 가중치가 더 높았겠습니까? 당연히 낮았겠죠. 50%보다 낮은 것이 되겠죠. 50%였다면 350억이 돼야 하는데 이게 300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가 떨어지면 뭐 40 몇 프로가 됐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것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다. 이것이 바로 이 3번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은행이 이거 하나 빠졌네요. 협약입니다.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어떻습니까? 바젤 1 협약의 신용 위험에 따른 그 위험 가중치를 계산하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지문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문을 보면 바젤 1 협약에서는 이게 바젤 1 협약인데 바젤 1 협약에서는 회사채는 뭐라고 그냥 100%로 획일적으로 부여해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할 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할 때 회사채는 무조건 100%를 획일적으로 부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면 뭐요? 원래 아까 여기서 나왔던 600억. 그렇죠? 이 600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번 선택지 보는 순간 바로 이것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이 없이 그랬습니다. 위험 자본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이것이 1000억으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완 자본을 10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보완 자본이 10억이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그랬습니다. 바젤 3 협약에서 그 기준은 아까 몇 퍼센트였습니까? 5%였어요. 맞죠? 그런데 1000억을 놓아두고 이것을 바젤 2 그 기준 계산으로 재산을 하면은 그 보완 자본을 10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가 돼요? 120억이 되는 거죠. 잘못했네요.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젤 3 협약에서 한 기준은 여기 나와 있죠.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자본의 비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은 얼마입니까? 1000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자본은 얼마예요? 50억이에요. 왜? 여기서 보완 자본을 10억을 증액했어요. 근데 바젤 3에서 그 기준을 계산할 때는 위험 가중 자산분의 보완 자본이 아니라 기본 자본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젤 3에서 충족하려면 적어도 얼마요? 6%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5%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충족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선생님이 좀 약간 강의를 하면서
말끔하지 못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보기에 제시되어져 있는 이 키, 이것을 먼저 찾아 가지고 지문을 읽느냐 못 읽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걸 알고 지문을 읽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이 정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바로 위에 BIS 비율 문제처럼 우리가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키가 이 정답을 찾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와 같이 보기를 분석해서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키를 찾아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